조성구 선생님이십니다. 삼성하고 11년 동안 지금 싸움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삼성이라는 그런 쪽에서 그 기술을 뺏어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을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사실은 제 이야기를 그동안 공중파 방송이라든지, 그리고 뭐 국회 국정감사라든지, 그리고 인터넷 신문에서 자세하게 제 이야기는 보도가 됐는데요. 사실은 제가 개발한 제품을 2002년도에 우리은행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삼성 SDS와 함께 이제 컨소시엄을 하게 된 게 화근이 된 거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은행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 조건이 있거든요.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용자 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 당시 우리은행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이 임직원 12,000명이 제한 없이 사용하는 무제한 사용자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용자 조건의 그 가격이 삼성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던 거고, 경쟁사인 LG나 현대, IBM을 사실은 따돌려야 되거든요. 입찰에 삼성이 선정이 되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금액이 비중이 높은 저희 제품을 금액을 싸게 만들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임직원 12,000명이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가격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300명 사용하는 조건이다 라고 삼성이 저희를 속였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감히 삼성이 그런 은행의 입찰 조건을 속일 거라고는 감히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금액을 속였고, 속인 게 문제가 됐고, 나중에 이제 탄로가 났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금액을 가볍게 낮출 수 있었던 것은 물건은 아니지만 이 지식적인 거를 가지고 저희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는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사용권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사용권을 부여하는데 사실은 우리은행 임직원 300명 사용하는 조건을 사용권을 부여했는데, 삼성은 우리은행 임직원 12,000명이 제한 없이 사용하는 무제한 사용자 조건으로 판매한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저희가 나중에 이제 알았거든요. 알았을 때 삼성한테 항의를 했죠. 왜 이렇게 우리 중소기업, 우리 벤처기업 속이고 이렇게 비즈니스 하냐라고 제가 따졌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그거 알았는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그리고 검찰에 고소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써라. 그거 완전 폭력이잖아요. 폭력도 이런 조폭이 없죠. 결국은 했고, 지식을 강탈을 당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저희 지식을 빼앗긴 거죠. 뺏어갔는데 들통나니까 검찰에 고소하지 않겠다는 각서 쓰라는 거는 자기네들 스스로가 저희의 지식을, 저희 저작권 사용권을 빼앗아 간 거를 인정한 거죠. 정당한 그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뺏은 거나 똑같은 거죠. 그렇죠. 정당하게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검찰에 고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란 말 안 하죠, 삼성이. 문제가 되니까 검찰에 고소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라고 한 거고, 그런데 제가 이제 검찰에 고소했고, 초기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 담당 수사관이 한간에 떠도는 삼성공화국이 실감납니다. 이놈들 모조리 구속시켜야 되겠네요 라고 그렇게 수사 의지가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많이 약해졌어요. 어떻게 됐냐? 압력이 들어오는 거군요. 여름에 휴가 못 갔는데, 그때 수사 기간이 가을이었거든요. 여름에 휴가 못 갔는데 위에서 여름에 휴가 못 간 거 가라갑니다. 휴가를 갔다 오셨어요. 휴가를 갔다 오시더니만 이제 연수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연수를 떠났어요. 그래서 연수를 갔다 오시더니만 이제 다리가 아프대요. 그리고 수사관이 바뀌었어요. 7급에서 5급으로. 5급 사무관이 맡았는데, 사무관이 맡아가지고 더 열심히. 제대로 할 수가 없죠. 7급도 못 하는데. 이제 근데 그러니까 더 높은 사람, 5급이 하면 더 열심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만 5급 사무관은 뭐라 하냐. 아예 대놓고 이런 말을 하죠.
검사가 아무리 삼성 기소해봤자 법원 가면 판사가 전부 다 무혐의 때립니다. 그래서 우리 검사가 기소할 수가 의지가 없습니다. 없다. 수사 의지가 없다. 판사가 무죄 판결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꺾인다 이거잖아요. 네. 검사가 판사 핑계를 댄 거죠. 그러면서 덮은 거죠. 그 덮으셔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덮어가지고 네. 무혐의 처분해서 증거가 뭐 충분했고요. 철철 넘쳤는데, 그리고 서울고검 갔더니만 서울고검의 담당 검사가 뭐라겠냐. 저를 검사실에서 세워놓고 당신 미쳤어? 내가 삼성 변호사 만나봤는데 148원 민사소송을 냈다면서 삼성은 검사 10명이 달라붙어도 기소 못한다 라고 저한테 언어폭력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그게 너무 제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인터넷 신문사하고 크게 인터뷰를 했고 결국은 그분이 검찰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골 때린 것은, 그리고 이제 대검찰청 갔어요. 대검에 갔는데 이번에는 마약반에 배당을 했습니다. 마약이요? 마약반이요. 배당을 또 이상한 데다 하는군요. 그렇죠. 네. 그 일반 사기 사건을 마약반에다가 배당을 했는데, 물론 마약반에서 사기 사건을 뭐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검찰청 마약반에서 삼성 사기 사건을 다룬다는 자체가 좀 우습잖아요. 그리고 네. 제가 무슨 마약을 뭐 제조하는 업체도 아니고 마약 판매상도 아닌데 벤처기업이잖아요. IT 쪽이고. 그렇죠. 근데 마약반에다 갖다 놓으면 사건을 배당하면 제가 얼마나 우습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2004년도 처음 삼성을 고소한 사건은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고요. 네. 그리고 2008년도에 삼성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네. 그 삼성 그 내부 비리를 고발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고발자 명단에 들어있는 떡값 검사들이 당시 제 수사 지휘선상에 있었던 실무 그 책임자들이었습니다. 뭐 서울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뭐 대검 중수부장 이런 사람들이 노회찬 의원이 그 당시 얘기했던 떡값 검사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김영철 변호사가 떡값 검사 미리미리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삼성을 다시 2차 고소합니다. 2008년도에. 그때는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하셨어요? 추가적인 검찰이 워낙 이런 사람들이 나를 했으니까 억울하다? 검찰은 항상 불기소 처분하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좀 더 명쾌한 증거, 그거는 어떤 증거였냐면 SBS가 2006년 2월 22일 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삼성 SDS하고 경쟁했던 LG CNS 경쟁사 직원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SBS가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 입찰 조건이 무제한 사용자 조건이었고 300명 사용자 조건으로 변경이 없었다라는 증언이 있는데, 그 인터뷰를 증거로 제가 2차 고소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또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삼성이 또 저를 또 무고로 맞고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제 겁주려고 한 건데 무고로 맞고소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도 이제 복잡해졌죠. 그럴 사람, 그동안 그렇게 삼성에 대들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죠? 예, 이제 뭐 서로가 이제 막 그냥 맞고소까지 됐으니까요. 네. 그런데 삼성이 무리를 해서 서울고검에 또 항고까지 했습니다. 제가 1차 이기셨어요? 예, 네. 무혐의 받았는데 네. 서울고검에도 항고를 했어요. 네. 서울고검에 항고를 하니까 피해자 겁주는 것도 한 번이면 해도 너무한다. 그러면 조선구가 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히려면 삼성이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를 밝히면 되지 않겠냐 해서 서울 동부지검에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라고 서울고검에서 수사 지휘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검에서 굉장히 서울 동부지검에서 굉장히 수사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필이면 담당 검사님이
김강준 검사님이었어요. 예. 얼마 전에 그 뇌물 사건에 예. 수수돼서 뇌물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징역 7년인가 선고받았죠. 예. 그분이 제 사건 맡았고 역시 흐지부지 덮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두 번에 2004년도, 2008년도. 예. 예, 그리고 이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형사 사건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민사 부분, 예. 민사 부분 역시 제가 2004년도 8월 삼성을 고소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민사소송 148억을 냈어요. 네. 그런데 그 민사소송은 재판이 진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담당 판사님이 재판을 미루었고요. 제가 불행하게도 2005년 11월 17일 날 저희 회사 사회이사들의 반란에 의해서 제가 회사를 빼앗깁니다. 대표이사직에서 쫓겨나요. 아, 회사까지 뺏기셨군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강제로 불법적으로 대표이사직을 뺏긴 다음에 바지 사장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너 나가라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아니요. 제가 이제 삼성과 싸운다. 예. 라는 그런 문제가 이제 그 사회이사들한테 문제가 이제 좀 부담이 됐죠. 왜 그랬냐면 사회이사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상장회사 대표이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장회사는 삼성의 납품업체입니다. 아,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그런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 등기이사를 겸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군요. 안 되는 거죠. 삼성에 대들는 순간 모든 지인,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전부 다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 적으로 돌변합니다. 아, 그리고 얘기 들으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사회이사 11명 중에서 6명이 반란에 가담을 했는데요. 네. 그 6명이 누구냐면 제가 미국에서 연구소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 연구소 직원들 미국 사람 3명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자기 봉급을 주는 사장을 자르겠다고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 비행기 값도 삼성협력업체 삼성에서? 아니요, 비행기 값도 삼성협력업체가 다 됐습니다. 호텔비 다 됐고요. 그리고 대표이사 잘랐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네. 저를 자른 장소가 법무법인 태평양 6층 회의실입니다. 법무법인에서요? 그러니까 법무법인에서 잘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법무법인 태평양 네. 6층 회의실에서 저를 잘랐는데 거기 주소가 역삼동 사거리 한국타이어 빌딩입니다. 거기에서 저를 잘랐어요. 그런데 그 법무법인 태평양이 삼성 SD에서 제가 처음 고소했을 때 그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 SD에서 상대로 제가 민사소송 148억 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당시 삼성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기업 사냥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삼성 협력업체예요. 그 협력업체의 변호사도 역시 법무법인 태평양이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대표 변호사 그리고 대법관 출신 3명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혼자 사건을 진행해갖고 그리고 트위터나 이런 데에서 제 사건을 보고 열받는 그런 분들,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변호사님들이 그동안 도와주셨던 겁니다. 이게 일장일단이 있군요.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삼성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그 사법 체계 가지고 법적 진행, 소송은 불가능하다. 판사님, 검사님, 절대 삼성 사건 파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나라 벤처 중소기업은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상황에서는 싸움을 계속 하시고 있으시고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이죠. 얼마 전에 네. 이제 지난 7월 19일 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이제 1심 판결문하고 2심 판결문을 많은 변호사님들이 보셨는데요. 네. 다들 비웃습니다. 판결문 자체를 이해를 못 한답니다. 말이 안 되는 판결을 했다. 아, 우리나라가 우리 대선에서도 그것도 웃긴 게 뭐냐면요. 2심 판결 같은 경우는 네. 김영철 변호사님이 법무법인 서정 그 7억 원 그 출자한 그런 문제 가지고 이제 소송 진행하셨더라고요. 네. 그때 그 서울 고등법원에서 졌거든요. 김영철 네. 변호사님이. 네. 그 판사님이 또 저 요번에 판사님이셨어요. 그러면 아주 불안한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 사람을 삼성을 이제 죽이려는 사람들을 뭐 말을 한 사람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거기 꽂아준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되면? 뭐
그런 어떤 뭐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지난 11년간 삼성과 싸우면서 얻은 경험으로 어떤 통계가 나온다고 자료가요. 그리고 저를 처음에 제가 2004년도 삼성을 보수했잖아요.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담당 검사 그분은 어떤 죄 없는 그 경찰관 그 분을 엮었어요. 기소했습니다. 그 뭐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뭐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현직 경찰관을 기소하면 뭐 내부적으로 점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다고 있다고 하던데 어쨌든 간에 그 현직 경찰 수사관분을 기소를 했고 그분이 억울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겼습니다. 진실 밝혔거든요. 하필이면 또 그 검사님이 2004년도 저를 수사 담당했던 검사님. 이래서 사법개혁 얘기가 나오고 대선에서도 이제 우리 억울한 사람이 많고 돈도 있어야 변호사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뭐죠? 인지 때? 아니, 판사를 하다 변호사가 되면은 또, 무조건 이기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걸 뭐라 그러더라? 정관예우. 바보. 정관예우, 이런 것도 없어져야 되고, 많은 이야기들을. 정관예우가 있다라는 것은, 그, 야만인 국가들이나 이제 가능한 얘기죠. 어떻게 정관예우가 통합니까? 그거는 불법입니다. 나는 왜 정관예우가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거를 무슨 예우 차원에서 해준다는 게, 아무리, 그러니까 질 뻔한 재판도 정관예우 변호사가 싸서 돈 많이 써서 하면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안 되죠. 뭐 대한민국 판사님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재판에 대한 어떤 핵심 쟁점을 다루지 않습니다. 진짜 11년 동안 이 거대한 이 삼성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조직과 싸우셔야 했었던 굉장히 억울하셨겠습니다. 회사까지 뺏기고 기술 뺏기고 회사 뺏기고. 근데 이런 거예요. 뭐 제가 무슨 어떤 대단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싸우는 그런 어떤 민족주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고요. 그게 거창한 사람은 아니고 다만 불의에 해당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월상칙한 불의인데 제가 힘없는 약자지만 불의의 그 상대방의 어떤 힘에 굴복을 한다고 하면 제2의 조선구, 제3의 조선구가 또 나타날 수 있죠.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제가 63년생이고 한국 나이도 쉬운 하나인데 세상 반 이상 살았잖아요. 그러면 저야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있죠. 아직 어리거든요. 그 아이들이 아버지처럼 이렇게 법의 보호도 못 받고 인권도 없이 노예처럼 재벌공화국, 검찰공화국에서 살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아버지, 부모 세대로서 이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끝까지 아닌 것은 아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제가 삼성한테 모든 거 다 털려가지고 망하고 또 저한테 빚까지 씌워놨어요. 43억 연대보수 책임까지. 그 빚을 잊고 돈을 없애야 반항을 하거나 재판을 하거나 할 그런 의지를 못 가지게 하려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조성구님. 그렇지만 저는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지만 또 잃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설령 가장 소중한 목숨과 가족이 있거든요. 이걸 뺏긴다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싸웁니다. 삼성 떨겠네요. 힘 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구 선생님이셨습니다. 온라인은 아직 안 했는데 서명 안 하고요. 곧 제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요? 카페 얘기 좀 해주세요. 좋아요라고요. 좋아요? 조선구 아름다운 경제민주 함께해요. 거기 카페에 온라인 서명운동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조성구님만 검색을 해도 나오겠네요. 여러분 좋아요 카페를 검색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